미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그 금액은 무려 38조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도 15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며 전 세계 총 부채는 251조 달러입니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이 점을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유로, 달러, 엔, 그리고 위안을 다 모아도 전 세계 국가들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CL 전 세계 부채는 이제 전 세계 GDP의 235%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1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쉽게 말하면 GDP는 전 세계의 연봉과 같습니다. 개인 부채가 연소득의 235%라면 빚더미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팬데믹 지출, 10년 넘게 이어진 저금리, GDP의 약 5%에 달하는 지속적인 정부 적자, 그리고 현대 경제의 심각한 금융화가 해마다 부채를 계속 늘려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상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부채가 실제 돈의 양으로 제한된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부채는 다릅니다. 돈은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채는 미래의 돈을 갚기로 약속하며 대개 이자가 붙습니다. 현대은행 시스템에서 돈 대부분은 대출로 생성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돈과 그에 상응하는 부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대출이 더 많은 부채를 추가하지만 반드시 더 많은 돈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채는 통화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달러에는 상환 약속과 이자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구의 모든 돈을 모아 부채를 갚지 못하는지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존재하는 대부분의 돈은 부채를 통해 만들어졌고 이자는 갚아야 할 총액이 항상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게 만듭니다. 이것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의미 있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군사예산, 인프라,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과 가게도 운영을 위해 신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빚을 내는 것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전 세계 부채가 모든 돈을 초과한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걸까요? 어떤 나라가 가장 위험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실제 세계 부채 순위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마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채에 대해 생각할 때 가계부채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한 가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갚아야 할 신용카드 청구서를 상상하죠. 하지만 국가는 가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계는 한정된 삶을 살고 부모는 은퇴하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고 사업체도 문을 닫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엄밀히 말해 불멸합니다. 국가는 은퇴나 상속으로 끝나는 수명이 없습니다. 국가는 무기한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전략이 예산을 맞추는 가정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정부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통화로 부채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 통화를 통제하고 중앙은행이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빌립니다. 자국 통화로 빚을 지면 외화로 빚을 질 때보다 디폴트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런 행운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국가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이 통화는 각국 정부가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 통제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탈리아가 국채를 발행할 때 자국이 통제할 수 없는 통화로 빚을 지는 셈입니다. 즉, 통화 공급을 직접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죠. 유로존 국가들은 단순히 유로화를 찍어내서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고 어려운 재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럽 국가 부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널리 지목되었습니다. 각국은 통화 정책을 통제하지 못해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는 국가들이 국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이나 널리 신뢰받는 자국 통화가 부족합니다. 이들은 종종 외화, 보통 미국 달러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외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큰 위험이 따릅니다. 국가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통화로 돈을 빌리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해 그 달러를 벌거나 사들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예기치 못한 충격에 취약하게 합니다.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국채는 개인이나 기업 부채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놓치면 이자율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해도 이를 강제하는 국제법원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 나라의 자산을 그냥 압류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줄 파산 판사도 없습니다. 국가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은행, 국제 대출기관, 때로는 여러 국가 집단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큰 타격을 받고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공공서비스 축소, 정치적 긴장 심화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처럼 실제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을 보자면 2020년 채무 불이행 이후 그 나라는 채권자들과 협상하려고 수년을 보냈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제는 침체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급등했으며 공공 서비스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부채 구조 조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으며 해외 자금에 의존하지만 국제 시장에 접근 못하는 국가에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 관리 부실만으로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6월 러시아의 부분 디폴트는 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로 지급받는 것이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외부의 제약 때문에 자금이 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디폴트는 보통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정과 다르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리는 걸까요? 주로 성장 관리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부채를 이용해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고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위기에 대응하며 경기의 상승과 하락을 완화합니다. 대안이 침체, 실업, 사회 불안이라면 차입이 종종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부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위험성은 통화통제, 국제시장, 그리고 정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제도와 자체 통화를 가진 대형 국가들은 더 작거나 덜 발전된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로 빚을 지는지 외화로 빚을 지는지에 따라 부채의 위험성은 크게 다르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각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쌓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1위 자리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 재정의 팽팽함을 단순 부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채 대비 국내 총생산 GDP 비율이 등장합니다. 이 비율은 한 나라의 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며 보통 100분율로 표시됩니다. 이 비율은 한 나라의 부채가 생산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나타냅니다. 100%의 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경제 전체가 생산하는 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고 150%는 그보다 1.5배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전체 GDP로 빚을 모두 갚는다고 가정하면 몇 년 걸릴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채 대비 GDP 비율이 높아질수록 나라가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통화를 팽창시키거나 부채를 재조정하지 않고는 의무를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학자들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이 장기간 77%를 넘으면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임금, 투자,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비율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차입 비용을 높여 미래의 부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왜 가장 큰 채무국이 항상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닌지도 설명해 줍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여겨지는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규모가 크고 신뢰받는 경제는 작거나 불안정한 경제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쌓일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계를 정말로 시험하는 나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열 번째로 높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1.29%입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1년간 경제 생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 100% 초과는 시장에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한 나라가 연간 생산량을 넘어선 부채를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9위는 스페인으로 약 101.82%입니다. 스페인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이후 수년간 회복해왔으나 부채 증가 속도가 성장보다 빨라 재정 유연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8위는 벨기에로 약 104.47%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는 오랜 기간 높은 공공부채를 지녀왔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위해 늘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7위는 캐나다로 약 110.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차입은 코로나19 안정화 프로그램 기간에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강해도 GDP의 110%를 넘는 장기적인 압박 없이 부채를 감당하려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6위는 프랑스로 약 113.1%에 달합니다. 프랑스의 높은 사회복지 지출과 방대한 공공부문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 그 결과 부채 규모가 연간 생산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5위는 미국으로 약 120.79%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120%를 넘는 비율은 이자 지출만으로도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가 경제 성장보다 더 빠르게 복리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위는 이탈리아로 약 135.33%까지 올라갑니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경제학자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통화인 유로화로 차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통화 정책을 이용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경기 침체 시 시장의 압력에 노출됩니다. 3위는 그리스로 약 150.89%에 달합니다. 그리스 부채 위기는 국가 부채가 생산 능력을 넘어서면 시장이 얼마나 빨리 공황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줬으며 결국 구제금융과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2위는 베네수엘라로 약 164.27%에 달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부채 문제는 인플레이션, 생산 동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단순한 숫자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긴장이 정말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아직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심지어 164%를 넘습니다. 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비율은 약 236.5%에 달합니다. 즉 정부가 1년간 국가 생산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지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95%에 가까웠는데 이는 이미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본은 단순히 순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11만 8천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차원에서 부채가 GDP의 236%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수년간의 경제 생산으로도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 매년 빚을 차환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이는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여러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느린 구조적 압박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부채 대부분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오랜 기간에 걸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제 성장의 결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지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하면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약한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는 그 모든 차입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주요 요인은 일본 인구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은 이미 여성 1명당 2.1명의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적은 노동자가 더 많은 은퇴자를 부양하게 됐습니다. 2001년에는 일본 인구의 약 18.4%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0.2%로 증가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5년에는 그 비율이 36.7%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3명 중 1명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인구학적 시한폭탄입니다. 고령화 인구는 국가 부채에 가혹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고 은퇴자가 늘어나면 연금, 의료,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부채가 늘고 이자 비용이 오르며 경제 성장까지 느릴 때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도 수십 년 동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했습니다. 1990년대 자산 거품이 터진 후 성장이 정체되자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출을 늘렸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부채가 감당할 만하게 느껴졌지만 그 사이에 전체 채무는 조용히 불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자를 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멈췄다면 경기 침체나 실업, 사회 불안이 촉발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막대한 GDP 대비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채 대부분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통제하는 엔화로 발행됩니다. 이로 인해 정책 위반자들은 재융장하고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며 갑작스러운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적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236%에 달하는 일본은 단지 버티기 위해서도 막대한 부채를 계속 차환해야 합니다. 성장, 인플레이션, 신뢰에 작은 충격도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순위가 단순 수치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이 더 많은 달러를 빚지지만 일본은 경제 규모 대비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부채가 단순한 위기 지출이 아니라 인구 구조, 저성장, 정부 의무에 깊이 뿌리내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극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단순히 부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시적인 국가 부채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정부는 부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채무는 단기적이고 운영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장기 부채가 없다는 점은 전 세계 금융계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규모, 구조, 그리고 수입에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인구 4만 명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 특화된 산업 수출,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꾸준히 균형 예산이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지출이 미래를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의 긴밀한 통합으로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인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며 자체 중앙은행이나 채권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대국들을 적자와 국채 발행으로 내모는 압박이 사라집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군대가 없고 인프라 필요가 적으며 공공부문도 효율적이라 대국들처럼 많은 요구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안정적 수입과 제한된 의무로 빚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작고 부유하며 특화되어 있어 빚 없이 운영됩니다. 수백만 시민과 고령화 인구, 세계적 군사 의무,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가진 대국은 빚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훈입니다. 세계적인 부채는 우연이 아니라 현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채가 위험해지는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빚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빚을 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빌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면 영상이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